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국 이어서 일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혼. 일본의 개항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근대화해서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로 결국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사실 에도 막부에서는 바쿠후라고 하거든요. 바쿠후 막부는. 자, 에도 바쿠후에서는 세국 정책이라고 해서 나라를 걸어 잠근다는 뜻입니다. 엄청 이제 걸어 잠그는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미군이, 이거는 미국, 단순히 미국이라고 하긴 그렇고 미군이에요. 미군. 예, 군함을 끌고 오거든요. 페리 제독이라는 사람이 군함을 끌고 와서 막 포를 쏘면서 외교를 하자고 이제 강제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미일 화친 조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일부 항구가 좀 개항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한적으로 무역이 시작됐는데 이게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해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란 걸 맺었고 1858년에 그래서 개항장이 더 이제 확대가 되고, 그리고 아주 불평등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치외 법권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관세, 자주권을 포기하게 돼요. 자, 거기에다가 최혜국 대우라든지 갖가지 불평등한 조약을 많이 맺게 되는데, 참 짜증나는 건 이 과정,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항을 당하는 과정부터 해서 그리고 이 조약의 내용까지 이걸 똑같이 벤치마킹해서 일본이 요 이후에 이제 근대화에 성공을 한 다음에 대한제국을 강제로 그때는 조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선을 이제 강제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근대화 얘기할 때 이 메이지 유신을 빼놓고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개항을 하게 되니까 외국의 공산품들이 막 아주 값싸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갖가지 자기들 물건들이 막 빠져나가고 이런 그래서 물가는 되게 상승하게 되고 외국 상품의 수입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입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개항한 막부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슈 그리고 사스마, 여기는 뭐 번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따로 이제 여기 뭐 약간 군벌 세력들처럼 다이묘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슈랑 사스마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막부 반대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 중심의 자기들 말하는 천황 중심의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을 추진했고 이걸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한자로 명치입니다. 메이지 유신 1868년에 이루어졌고요.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봉건제를 폐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앙집권 정책 추진하면서 지방의 번 이런 것들을 없애고 지방을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완전히 지방을 직접 통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중앙집권화한 겁니다. 그리고 경제에선 조세제도를 좀 개혁을 했고 철도랑 전신부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근대화 작업들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근대화할 때 신분제 철폐되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신분제 철폐, 그리고 징병제, 그리고 서양식 교육제도 도입,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이 징병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근대화되는 모습, 신분제 철폐도 그렇고 되게 당시 일본에서 되게 특권층이었던 무사 계층, 사무라이 계층들이 굉장히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때 정한론이란 게 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정벌하자는 얘기인데 무사들의 불만을 좀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이론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1889년에 메이지 헌법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은 입헌 군주제 국가로 모습을 갖춰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좀 제한하고 엄청나게 강력한 천황제,
그래서 천황제 국가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이 점차 이제 제국주의로 나아가는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빠르게 근대화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토 확장을 좀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홋카이도로 좀 이제 이주를 시키면서 그리고 러시아랑 조약을 맺어서 쿠릴 열도를 영토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조선까지 마술을 뻗치게 됐는데 1875년에 운요 사건이라고 우리 이제 일본이 개항되는 가정 봤잖아요. 페리 제독이 군함 끌고 왔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운요는 군함이에요. 보통은 상인배들이 와서 이제 우리 교역합시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포를 아예 쏘면서 이제 강요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조선의 강화도 조약이란 것을 강요하게 됐고, 요때 우리가 앞서 이제 일본이 당했던 것처럼 뭐 개항을 하게 되는 것부터 해서 치해법권을 인정한다든지, 뭐 관세, 무관세로 적용한다든지, 그리고 최애국 대우 조약 이런 것들 아주 불평등한 조약을 우리가 똑같이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랑 아주 같은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당시 류쿠 왕국입니다. 1879년에 류쿠 왕국은 이제 오키나와죠. 지금의 무력 병합을 하게 됐고요. 지금의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돼 있는 상태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우린 일본인이다 라는 것보다 우린 오키나와 사람이야, 류쿠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라는 점.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랑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강제로 병합한 애들이야 이런 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선에서 동학 농민운동이 발생을 하거든요. 1894년에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당시 이제 고종이 요걸 제대로 진압을 못해요. 그래서 조정에서 제일 안 되니까 항상 이제 불러오는 게 청나라죠. 그래서 청나라에 이제 군대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생각지도 못하게 당시 청과 일본이 텐진 조약이라는 걸 맺고 있었는데 그 텐진 조약의 내용이 만약에 군대를 파병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같이 미리 서로 알려줘서 같이 공동 파병하자라고 하는 게 이 조약의 내용이었어요. 그에 따라 일본군도 같이 조선의 군대를 파견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조선 정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동학 농민군이랑 빠르게 화약을 맺고 이제 농민군을 좀 이제 수습을 했고, 그다음 이제 우리 끝났으니까 이제 양국 다 군대에 철수시켜줘라고 요구를 했는데, 뭐 청은 그냥 돌아갈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은 그냥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궁궐 왕궁을 습격을 해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내정 개혁을 요구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갑오 개혁이란 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 아산만의 청 함대를 기습 공격하면서 청과도 이제 갈등이 나면서 전쟁이 시작됐고, 짜증나게도 이 청일 전쟁은 이 둘의 싸움이지만 실제로 전쟁이 벌어진 배경은 조선이에요. 그래서 조선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군이 승리하게 되었다. 자,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면 까먹지 않을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배상금, 청은 맨날 이렇죠? 두드려 맞고 배상금 내고 이런 아주 불쌍합니다. 약간 삥 뜯기듯이. 그리고 타이완, 그리고 랴오둥, 요동반도죠. 요 지역을 일본이 차지하게 됩니다.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데, 이 랴오둥 반도를 차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죠. 그래서 러시아는 당시 연해주 획득하고 하면서 점차 남하를 꿈꾸고 있었는데, 대륙 진출에 아주 중요한 이제 요충지가 되는 게 랴오둥 반도거든요. 그래서 이 랴오둥 반도를 일본이 차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었고, 그래서 프랑스, 독일을 같이 끌어들여서 이 삼국이 같이 일본에다가 청에 랴오둥 반도 돌려줘라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요걸 이제 삼국이 간섭했다 라고 해서 삼국 간섭이라고 하고요. 당시 일본은 요 세 나라를 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랴오둥 반도를 일단 돌려주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선 러시아에 붙으면 일본이랑 좀 일본을 물리칠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막 친러파가 생겨나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감정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을 둘러싸고 결국 이제 럴 간에 갈등이 좀 생기게 되면서 결국 럴 전쟁까지 발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계속 남하를 추진하게 됩니다. 만주에 군대를 주둔하게 됐고, 그래서 일본이 더 이상 이 러시아 그냥 봐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쳐야겠는데, 러시아를 좀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영국이랑 이제 몰래 동맹을 맺은 거죠. 그래서 맺은 후에 러시아군의 만주 철수를 요구했는데, 러시아가 오히려 군대를 더 늘리기도 하고, 군사기지도 건설하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기습적으로 이 순항에 있는 러시아 애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전쟁이 일본에게 아주 유리하게 전개가 됩니다. 보통은 전쟁을 할 때 선전포고를 해야만 하거든요. 일본이 기습적으로 그냥 전투를 감행하게 되면서 전쟁이 벌어졌고, 결국 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스시마 해전이란 게 있었는데, 그 스시마 해전에서 러시아가 자랑하던 극동함대, 그러니까 발틱 함대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없어서 러시아 이렇게 이렇게 둘러왔어야 돼요. 근데 당시 이제 영국이 요 러시아가 돌아오는 걸 방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아버리면서 이 발틱 함대가 돌아오는데 요 스시마까지 오는데 한 8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오는 동안 너무 오래도 걸렸고, 그리고 되게 지쳤고, 그런 상황에 일본 애들이 또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서 발틱 함대가 되게 허무하게 무너져요. 그래서 일본이 스시마 이전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되면서 결국은 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요거랑 좀 관련해서 이 1904년에 이제 럴 전쟁 중이죠. 요 중에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걸 또 강요를 해서 자기들이 이제 중요한 뭐 군사기지로 삼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조약을 맺거든요. 요때 강제로 이제 불법적으로 편입된 게 독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때 이후로 자기들이 계속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사실 독도랑 일본이 말하는 다케시마는 죽도죠. 그래서 명칭도 좀 다르고 근데 여전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럴 전쟁에서 일본이 정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당연히 질 줄 알았는데 이기게 되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포츠머스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일본이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남하를 추진하던 걸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한반도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식민지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랴둥반도랑 사할린 일부를 다시 받게 됩니다. 럴 전쟁 후에 그래서 점차 이제 우리에 대해서 더 압박을 해오는데요. 이제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을사늑약. 조약은 합법적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강제로 맺은, 강제하다는 뜻이 있는 늑으로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인데 요때 우리가 외교권을 강탈당했고요. 대표적으로 요때 을사오적 있죠. 뭐 권중현, 박재순, 이근택, 이지용, 이완용,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완용, 을사오적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1910년에 한일 병합조약이란 걸 맺으면서 우리가 완전히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요때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한 사람이 바로 이완용이죠. 네, 완용이는 뭐 제가 다음에 아주 한국사 얘기할 때 제대로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완용은.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완용 뿐만이 아니고 사실 을사오적은 다 하나같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순, 권중현, 이근택, 이지용, 이완용, 이렇게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은 일단 끝냈고, 자, 그 다음 인도로 넘어가 있습니다.
자, 인도는 사실 원래 프랑스가 먼저 식민 지배 비슷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도 무역을 놓고 결국 영국이랑 또 프랑스가 전쟁을 벌였고, 이 전투를 플라시 전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영국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제 영국이 인도에 대한 무역 독점권을 확보하게 됐고요. 그리고 영국을 식민지화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또 이상한 분열을 많이 만들죠. 그래서 여러 문제가 생겼는데, 당시 이제 동인도 회사에 인도인 용병들이 있었습니다. 고용된 용병들. 요 용병들을 세포이라고 불렀어요. 이 세포이들이 오히려 이제 자신들을 고용한 영국에 맞서서 항쟁을 하게 되는데, 이걸 세포위 항쟁이라고 합니다. 왜 일어났냐면, 이 세포위들은 당연히 이제 인도 사람들이니까 인도에는 힌두교도가 대다수죠. 그리고 이슬람교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위들에게 지급된 탄약통, 당시 총에 탄약이 필요하니까 그 탄약통을 감싸고 있는 껍질 같은 게 있었어요. 비닐 껍질. 근데 그걸 이제 입으로 뜯어서 써야만 하는데, 그 이제 껍질을 벗기려면 입으로 물어 뜯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겉에다가 소 기름이랑 돼지 기름이 묻혀져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돈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이들이 그동안 이제 억눌려 왔던 민족적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터지면서 이제 항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런데 영국이 당연히 무력으로 진압을 하게 되면서 아예 당시 무굴 제국을 아예 멸망시키고 영국이 직접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령 인도 제국이 1877년에 수립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일본이 한다. 인도가 이제 식민지에 놓이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인도를 땅은 워낙 넓고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친영파들을 좀 모은 거죠. 그래서 친영파들을 모아가지고 영국 통치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처음 결성을 한 게 인도 국민회의입니다. 자, 근데 이 인도 국민회의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 인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차츰 이제 이 식민지를 벗어나기 위한 민족운동을 하게 되는 중요한 구심점이 됐던 게 인도 국민회의입니다. 자, 이 국민회의가 반영 민족운동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영국이 이제 벵골 분할령이란 걸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벵골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서벵골, 동벵골 이렇게 분할을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벵골 지역이 이제 힌두 교도가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동벵골은 이슬람 교도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너희 뭐 종교끼리 갈등이 많으니까 요 그냥 아예 분열시켜 버리자, 이제 그런 걸 이제 분할령으로 발표를 한 건데, 사실상 영국의 의도는 그러니까 인도인들을 뭐 갈등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런 이제 의도가 아니고, 이런 종교적인 갈등을 이용을 해서 이제 민족 운동을 하는데 서로 힘을 합하지 못하도록 이제 일부러 분열을 조장하려고 이렇게 분할령을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반영 민족 운동으로 엄청난 민족 운동을 일으키게 됐고, 그래서 이 민족 운동이 막 불같이 일어나니까 결국 분할령을 철회하긴 합니다. 그래서 6년 만에 철회하긴 했지만 결국 이것이 원인이 돼서 동벵골 지역이 지금의 방글라데시예요. 그래서 나타났고, 다음 이제 또 이제 다른 이제 이슬람 지역인 파키스탄 이제 이런 데도 이제 분리가 되기도 하고, 또 뭐 실론섬 이 스리랑카거든요. 거긴 불교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종교별로 이제 인도의 이 엄청 커다랐던 이 인도 제국이 조금씩 다 갈라지게 되면서 여러 나라들로 쪼개져요. 그래서 지금 뭐 인도의 카슈미르 지방도 있고, 뭐 이런 생각해보면 종교 갈등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일으키게 된 것도 사실은 영국이 한 짓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반영 민족 운동 내용을 좀 보면 인도인의 자치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허용해달라라고 내세웠던 게 스와라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산품을 애용하자. 영국 상품 배척하고 우리 국산품을 이용을 해서 우리 국가의 산업을 좀 일으키자. 민족의 산업을 일으키자 했던 게 스와데시입니다. 그래서 스와데시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동남아시아 다른 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거 자세히 보기는 좀 어렵고 그냥 간단하게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식으로 했다 정도만 봐둘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팜보이쩌우 사람 이름입니다. 팜보이쩌우가 유신회라고 하는 걸 조직을 했는데 당시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었죠. 프랑스의 탄압으로 해체가 됐고 중국 광동까지 도망가서 광복회를 또 조직을 해서 계속 활약을 했다 정도. 그다음 필리핀 같은 경우는 호세 리살 사람 이름입니다. 호세 리살이 필리핀 연맹을 조직을 해서 에스파냐 당시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저항을 해서 아기날도의 혁명군 아기날도도 사람 이름입니다. 아기날도가 이제 혁명군을 이끌고 필리핀 공화국을 수립을 했어요. 근데 에스파냐랑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이 결국은 이 필리핀 공화국을 무시하고 식민 지배를 하게 됩니다. 다음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원주민들이 자와섬 중심으로 해서 자와전쟁을 일으켰으나 결국 진압이 되었고요. 지식인들 중심으로 이슬람 동맹을 조직을 해서 이제 외국 자본 그리고 크리스트교에 반대하고 뭐 이런 운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슬람으로 남아있죠. 그 다음 타이 우리 타이는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했던 나라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왕실 중심 그러니까 당시 라마 5세 쫄랑런권이죠. 라마 5세 중심으로 해서 근대화 개혁을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의 완충지대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했다 정도 봐두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벵골 분할령 여기 보면 나오죠. 자, 그 다음은 마지막 서아시아랑 그리고 아프리카 요거만 보면 이제 끝나네요. 요거는 다음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